할아버지 소리 나면 죽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고물상 안 15소년 지환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의 입을 거칠게 막아 세웠습니다. 비닐하우스 너머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소녀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낡은 장부 뒷면에 복잡한 수식을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30초 뒤에 저쪽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발 침묵하세요. 잠시 후 고물상 반대편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사내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재벌 회장. 그는 소년의 손에 들린 낡은 나침반과 벽에 적힌 수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손자가 왜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을 죽이며 괴물 같은 천재로 자라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훗날 소년이 할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낡은 보청기를 발견하고 오열하게 된 그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복판, 낡은 고물상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고물상 깊숙한 곳, 녹슨 철판과 폐가 전제품 사이에 숨겨진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환은 눈을 감고 빗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소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440회, 주파수 어음, 빗방울 크기 평균 4mm. 지환은 낡은 장부 뒷면에 연필을 세워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빗소리의 패턴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 속에서 이질적인 소리를 골라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지환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온 발소리, 불규칙한 리듬, 한쪽으로 쏠린 무게중심, 180cm 이상의 보폭. 지환이 재빨리 장부를 접어넣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물상 입구 쪽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분명 이 근처로 들어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지환은 비닐하우스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고물상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깃에 새겨진 작은 문양. 한강그룹의 사설 보안팀 마크였습니다. 지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진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닐하우스 입구가 흔들렸습니다. 지환이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노인 한 명이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윽! 노인이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흰 와이셔츠는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손에는 작은 금속 금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의 눈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지환이 재빨리 노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소리 나면 안 돼요. 지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환의 눈빛을 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보십시오. 지환은 재빨리 노인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비닐하우스 구석, 낡은 냉장고와
폐타이어가 쌓여 있는 곳으로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지환이 바닥의 폐자재 더미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아래로 작은 철판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려가세요. 지환의 속삭임에 노인이 주저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환도 재빨리 뒤따라 내려가 위에서 철판을 다시 덮었습니다. 폐자재들이 제자리로 굴러 떨어지며 입구를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지하 은신처는 좁았지만 안전했습니다. 10년 전 경호원 강석이 만들어둔 특수 공간이었습니다. 지환은 노인을 바닥에 앉히고 작은 랜턴에 불을 켰습니다.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환은 노인의 증상을 빠르게 관찰했습니다. 불규칙한 호흡, 식은땀, 가슴 통증, 심장 관련 증상이었습니다. 지환의 시선이 노인이 쥐고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자식 금고, 12자리 숫자 조합. 지환이 노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금고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지환의 손가락이 숫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소수분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제조사 기본 설정가, 생산 연도별 암호 패턴, 사용 빈도가 높은 숫자 조합. 지환의 눈이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딸깍. 30초 만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약병이 나왔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심장 응급약이었습니다. 지환이 재빨리 약병을 열어 노인의 혀 밑에 한 알을 넣어 주었습니다. 혀 밑에 두세요. 삼키지 마시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후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와 물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찾아봐. 분명 이 근처야. 이런 폐허에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이미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지환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2명, 아니 3명,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지환이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강석이 만들어준 비상장치였습니다. 고물상 반대편에 설치된 구형 라디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고물상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라디오가 최대 음량으로 켜지며 고철 더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쪽이다.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지환은 그 틈을 이용해 작은 응급키트를 꺼내 노인의 머리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좀 따가울 거예요. 지환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지혈 패드를 붙였습니다. 노인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은신처 벽면을 보았습니다. 벽에는 빼곡하게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분필로, 심지어 손톱으로 긁어 쓴 것까지. 노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수식들을 따라가던 노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한강그룹 물류암호 해법 마이너스 미완성.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수식은 10년 전 자신이 막내 아들과 함께 연구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암호의 해법이
여기 이 좁은 지하실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지환을 돌아봤습니다. 이걸 네가 푼 거냐?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다 못 풀었어요. 마지막 변수 3개가 안 맞아서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환은 당황하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약이 안 듣는 건가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요? 지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은지환이요.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환이, 지환이라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없습니다. 이쪽은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계속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고물상을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환이 천장에 귀를 기울이다가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다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환아. 노인이 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였니? 지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은태준이요. 노인이 지환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환이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흐느껴 떨렸습니다. 너를 10년 동안 내가 지환은 노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노인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노인이 지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한성규다. 내 할아버지야. 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강그룹 회장님? 한성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태준이가 내 막내 아들이었어. 10년 전 그 사고에서 네가 죽은 줄 알았단다. 지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버지의 차 안.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지환아,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 살아남아야 해. 그 후 강석 아저씨가 자신을 이곳에 숨겨줬습니다. 모든 기록을 지우고 세상에서 사라진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었기에 지환은 10년 동안 고물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한성규가 지환의 낡은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한성규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재 나침반.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찾기를 마이너스 아버지. 한성규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태준이 20살 때 준 거야. 한성규가 나침반을 가슴에 꽉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환은 처음 보는 감정의 폭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안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식과 소음만이 지환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지환 때문에. 할아버지. 지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말 저를 찾고 있었어요? 한성규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같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 기록도 목격자도 강석 아저씨가 다 지웠대요. 저를 지키려고요. 한성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석이가 살아있었구나. 가끔 오세요. 음식이랑 옷 가져다 주시고. 그런데 요즘은 안 보여요. 한성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석이 왜 지환을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환아. 한성규가 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더 이상 여기서 숨어 지낼 필요 없어. 지환이 주저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남으라고. 알아. 내 아버지는 널 지키려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지환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한성규가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지환이 재빨리 한성규를 붙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약 효과가 완전히 안 돌았어요. 고맙구나. 둘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택시 타세요. 지환이 한성규의 팔을 붙들고 고물상을 빠져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지환이 한성규를 부스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전화하세요. 그럼 저는. 지환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성규가 지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난 널 또 잃을 수 없어.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환이 긴장하며 몸을 숨기려 했지만 한성규가 지환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내 사람들이야.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박 비서. 늦었군. 박 비서라 불린 남자가 한성규의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네. 한성규가 지환을 박 비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를 모셔라. 매우 중요한 분이시다. 박 비서가 지환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 알겠습니다. 한성규가 차에 타며 지환을 돌아봤습니다. 지환아, 같이 가자. 지환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재단의 비밀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자리한 2층 양옥이었습니다. 한성규가 박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준비해. 최대한 빨리. 네, 회장님.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한성규에게 건넸습니다. 한성규는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99.9% 일치. 내 손자가 맞아. 지환은 낯선 집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한성규가 지환 옆에 앉았습니다. 지환아, 이제 안전해. 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한성규가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환의 몸이 굳었습니다. 타인의 손길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화는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화려한 침대, 깨끗한 책상, 넓은 창문. 고물상의 좁은 비닐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지화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바닥에 귀를 댔습니다. 저택 내부의 진동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기계 작동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인 이질적인 고주파, 도청 장치였습니다. 지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닥에 귀를 대고 집 전체의 진동 패턴을 머릿속으로 그려냈습니다. 12개. 정확히 12개의 도청 장치가 저택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환은 방 구석에서 종이와 연필을 찾아 도청 장치의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 아버지를 죽인 그 이름. 강석 아저씨가 가끔씩 중얼거리던 그 이름. 지환은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소리 내도 될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그룹의 정적을 깨는 화려한 만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교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군요. 한성규 회장이 식탁의 상석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모은 이유는 내 손주 지환이를 정식으로 가문에 입적시키겠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다. 한진태가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 없는 녀석을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니요. 이 녀석이 정말 죽은 동생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그 종이 쪼가리 하나뿐입니까? 지환은 한진태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에 놓인 하얀 냅킨을 집어들었죠. 지환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냅킨 위에 복잡한 수식을 써내려가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큰아버지, 이 수식 한번 보시겠어요?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집행된 주식 양도 증서의 고유 번호를 함수로 치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결과값이 거짓으로 나오네요. 지환이 수식이 적힌 냅킨을 한진태의 앞으로 밀어 던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자 한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강석이 한진태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제압해버렸습니다. 강석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 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회장님,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한진태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만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이 등교한 학교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한진태가 조작해 유포한 지환의 소위 학폭 영상이 전교생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것이에요.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마다 지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교문 앞에는 한진태가 매수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지환의 퇴학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지환은 그들의 비난 섞인 소음 속에서도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교문 앞에 멈춰서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확성기에 연결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던 시위 주동자에게 지환이 다가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목소리의 주파수가 너무 높아요.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불안 증세죠. 지금 아줌마 통장에 꽂힌 5천만 원, 한진태 부회장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거 다 확인했는데 계속하실 거예요? 지환이 태블릿의 전송 버튼을 누르자 시위대 전원의 스마트폰에 입금 내역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시위대는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썰물 빠지듯 흩어져 버렸죠. 교실로 들어온 지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진태의 아들 한성민이었습니다. 한성민이 지환을 과학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성민이 도끼 어린 눈으로 염산통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아빠를 건드려? 내 그 잘난 얼굴에 구멍이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한성민이 염산을 뿌리려는 찰나 지환이 옆에 있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정확한 각도로 던져 공중에서 중화시켰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지환은 당황한 한성민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지환이 한성민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성민아, 화학 반응은 정직해. 계산을 틀리면 네가 먼저 타버리는 법이거든. 다음엔 더 공부하고 오렴. 이 사건으로 지환은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려 경찰서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한진태는 기다렸다는 듯 언론을 동원해 재벌가 손자의 폭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취조실에 앉아있는 지환 앞에 한진태가 나타나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지환아, 내가 말했지? 넌 여기서 못 나가. 내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넌 영원히 쓰레기로 남을 거다. 그때 취조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강석이 들어왔습니다. 강석이 손에 든 USB를 형사에게 건네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과학실 구석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한성민 군이 먼저 테러를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장 제 도련님을 풀어주시죠. 한진태의 얼굴이 경악으로 뒤틀리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지환이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더욱 처참했죠. 한진태가 철거 업체를 동원해 지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고물상을 통째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지환이 고물상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거대한 포클레인이 지환의 비닐하우스를 짓뭉개고 있었어요. 소각로 안에서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사진첩들이 불길에 휩싸여 가고 있었죠. 지환이 소각로로 뛰어들려 하자 강석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환이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사진이 저 안에 있단 말이야. 저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환은 곧 불꽃의 색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떨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환이 낮은 목소리로 강석에게 물었습니다. 강석 아저씨, 지금 소각로 불꽃색이 청보라색이에요. 내부에 질소가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저씨가 미리 손 써둔 거 맞죠? 강석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부모님의 유품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저건 눈속임을 위한 가짜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강석은 지환에게 낡은 노트북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진태가 10년 전 지환의 부모님이 탄 차량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던 로그 기록 원본이 들어 있었죠. 지환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수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
이 해킹에 사용된 IP가 지금 한강그룹 본사 중앙통제실 서버와 연결되어 있네요. 범인은 10년 전부터 그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진태는 지환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사악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환을 불러 조작된 음성 녹취를 들려주었죠. 녹취 속 여자의 목소리는 지환의 생모가 돈을 받고 아들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다 꾸민 일이잖아. 지환이 비틀거리며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한진태는 모니터로 지환의 동선을 지켜보며 차갑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환이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향해 대형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직전 어디선가 나타난 강석의 오토바이가 지환을 밀쳐내고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석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죠. 지환이 피투성이가 된 강석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보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죽으면 안 돼요. 강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환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보여주세요. 지환은 병실 앞에 앉아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껏 수학은 생존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무기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죠. 지환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환이 한성규 회장의 서재로 들어가 숨겨진 백도어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했던 그 보안망 속에서 지환은 한진태가 은닉한 비자금 계좌 48개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지환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소리를 내도 되겠습니까?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수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한성규 회장이 지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비밀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래, 지환아. 이제 이 한강은 내 것이다. 마음껏 소리치고 저들을 무너뜨려라.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지환의 눈에 서려있던 슬픔이 가시고 서늘한 복수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죠. 그것은 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곡이었답니다. 한 회장은 부상을 입은 지환을 보호하고 부족한 학업을 채워주기 위해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약하게도 능통한 재원인 서윤이라는 튜터였죠. 하지만 서윤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지환을 향한 다정한 교재 대신 한진태의 비열한 협박장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인질로 잡힌 어린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파이가 된 가련한 여인이었거든요. 서윤은 지환에게 매일같이 고난도의 수학 문제를 내밀며 그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지환아, 오늘은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래?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말이야. 서윤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연필을 건네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환은 문제를 풀던 도중 연필 끝을 멈추고
서윤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내준 수식의 해답 과정이 사실은 한 회장의 비자금 서버를 여는 보안 알고리즘을 추출하는 정교한 덫이라는 걸 지환은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 가져온 차를 마시려던 지환이 찻잔을 코끝에 가져갔다가 멈칫했습니다. 찬물에서 미세하게 풍기는 낯선 금속성의 냄새가 지환의 감각을 자극했죠. 지환은 서윤이 매일 내주는 문제 속에 독성 약물의 화학 구조식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 버렸어요. 한 회장의 식사에 미세한 동물을 섞어 서서히 마비시키라는 한진태의 잔인한 명령이 수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환은 서윤을 몰아세우는 대신 그녀가 전송하는 태블릿 PC를 빼앗아 직접 수식을 수정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수식은 이렇게 풀어야 해요. 그래야 답이 더 빨리 나오거든요. 지환은 서윤이 한진태에게 전송하는 알고리즘에 교묘하게 가짜 데이터를 섞어 넣기 시작했죠. 한진태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들이 하나씩 마비되도록 고도의 역공작을 펼친 것이랍니다. 하지만 한진태의 악행은 지환의 계산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회장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혼수 상태에 빠지자 한진태는 기다렸다는 듯 본사 건물을 봉쇄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한강그룹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진태가 이사회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승리감에 젖어 포효했죠. 지환은 눈물로 범벅이 된 서윤의 손목을 잡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 선생님뿐이에요. 그 동물의 성분이 뭐였죠? 분석할 곳이 어디예요? 서윤은 죄책감에 몸을 떨며 한진태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자백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제약 연구소였지만 실제로는 한진태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비밀 마약 공장이었죠. 지환은 강석이 남겨준 특수 장비들을 챙겨 그 위험천만한 연구소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복도 끝에는 이미 한진태의 무장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붙잡힌 지환의 앞으로 한진태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부모님의 진짜 유골함이 들려 있었거든요. 네가 감히 내 계좌를 건드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한진태가 비웃으며 지환의 눈앞에서 유골함을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유골가루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흩어지자 지환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죠. 아, 안 돼. 엄마, 아빠. 절망에 빠진 지환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가루를 손으로 모으며 피 맺힌 오열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부서진 유골함의 이중 바닥 틈새에서 반짝이는 작은 데이터 칩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환의 아버지가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최후의 반격 카드였죠. 지환은 눈물을 훔치며 한진태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칩을 입안으로 밀어 넣어 삼켰습니다. 마지막 보안키를 풀어. 안 그러면 저 여자 동생은 오늘로 제삿날인 줄 알아라. 한진태가 서윤의 동생 목에 칼을 들이대며 지환을 광기 어린 눈으로 압박했습니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앞에 앉아 복잡한 소스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연구소 안을
긴장감 있게 채웠습니다. 지환은 마스터키를 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진태의 모든 범죄 리스트와 비자금 내역을 전 세계 포털 사이트 메인 광고로 송출하는 예약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전송이 완료되기 직전 이상함을 감지한 한진태가 연구소의 메인 서버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버렸죠. 지환은 눈을 번뜩이며 옆에 노출된 고압 전선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통신망이 없으면 내 몸의 전기 신호를 안테나로 써서라도 보내주지. 수만 볼트의 전류가 지환의 몸을 관통하며 연구소 전체에 거대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연구소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자 겁쟁이 한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혼자 도망쳐버렸어요. 불길이 치솟는 연구소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지환을 향해 서윤이 울부짖으며 뛰어들었죠. 지환아, 제발 소리라도 내봐.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서윤이 화염 속에서 지환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강석의 특수팀이 벽을 뚫고 진입했을 때 지환의 안색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답니다. 현장을 빠져나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서윤은 지환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때였어요. 지환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윤의 손바닥 위에 피 섞인 침으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48. 한진태가 목숨보다 아끼던 48개의 비자금 계좌가 완전히 털렸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이었죠. 지환이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서늘하게 눈을 뜨는 순간 한진태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했습니다. 안가의 차가운 공기가 지환의 등에 난 화상 상처를 따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즈를 갈아주던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지환은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신음 대신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참다 못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지환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 동생 목숨이 달렸다고는 하지만 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차라리 나를 경찰에 넘겨줘. 서윤의 눈물이 지환의 어깨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퉁퉁 부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환이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개 드세요. 선생님은 이제부터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셔야 하니까요. 자책할 시간에 제가 드리는 수식을 외우세요. 그게 선생님과 동생분이 살 길이에요. 지환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서늘한 목적 의식이 서려 있었죠. 지환은 아버지가 유골함 속에 숨겼던 데이터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위로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안에는 한진태가 지난 10년 동안 그룹의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온 거대 지갑 주소와 비밀 키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환이 자판을 두드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숫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을 가리지 않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해커들이 모이는 다크웹에 기묘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강그룹 한진태의 비자금 지갑 주소를 공개한다. 30분 뒤에 비밀키를 공개할 테니 먼저 가져가는 자가 이 돈의 임자다.
지완이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의 해커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한진태의 서버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본사 집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한진태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막아.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내 돈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고 있잖아. 한진태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야? 그 고아놈이지? 은지환 그 자식 어디 있어? 비서가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소음 주파수를 이용해 신호를 계속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완은 병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혼수 상태인 할아버지의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한진태가 고용한 가짜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정맥 주사에 공기를 주입하려는 찰나였죠. 지완이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 돼. 거기서 멈춰. 지완의 명령어가 입력되자 병실의 전자도어락이 쇠사슬이 잠기듯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해 문잡이를 돌려보지만 소용없었죠. 그 사이 지완은 서윤과 함께 미리 준비한 구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저택의 환기 덕트를 통해 지완이 직접 배합한 화학가스를 분사했답니다. 지완아, 정말 이 가스가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한테 해롭진 않겠지? 서윤이 불안한 듯 물어보자 지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반응 속도는 온도와 농도에 비례한다고요. 이 가스는 혈액 속의 마비 성분만 골라 결합하도록 설계했어요. 수학적으로 오차는 0.001%도 안 돼요. 잠시 후 병실 안의 심박 모니터 수치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완은 그제야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자신의 계획이 연달아 실패하자 한진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진태는 어둠의 세계에 지완의 목에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내걸고 무장 용병들을 소집했답니다. 하지만 지완은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장에 지완이 나타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강석이 지완의 옆을 지키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적들에게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에요. 지완이 카메라 향해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으면 한진태는 저를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유명세라는 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한 발표를 제가 끝내야 해요. 강석은 지완에게 사고 당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을 복원해 들려주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완아, 내 아들아. 아빠는 지금 이 차 안에서 네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단다. 너의 천재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너는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되렴. 사랑한다. 지완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였죠. 지완은 서윤을 통해 한진태가 숨겨둔 그룹 최종 지배권 서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환과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낡은 고물상의 지하 비밀 창고였습니다. 강석 아저씨, 준비되셨죠? 이제 그 악마를 우리 집으로 불러들일 시간이에요. 지환은 고물상의 지형지물을 활용해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폐차들 사이에 수천 킬로그램의 자력을 가진 전자기석을 매설하고 바닥에는 특수한 전도성 액체를 뿌렸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환의 머릿속에서 정교한 물리 공식으로 계산된 결과였죠. 같은 시각 병실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한 회장은 지환이 보낸 비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한진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노인의 손끝에 다시금 가문의 가주다운 힘이 실렸습니다. 운명의 밤 서윤은 지환의 지시에 따라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지환이가 고물상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으러 갔어요.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한진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무장 용병들을 이끌고 고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고물상 입구를 포위하고 라이트 불빛이 폐허를 비추었습니다. 한진태가 차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외쳤습니다. 은지환,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이제 내 쥐구멍도 끝이야. 나오지 못해. 고철 더미 한복판에 낡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있던 지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환은 자신을 향해 조준된 수십 자루의 총구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환의 입가에는 서늘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아저씨는 평생 돈만 계산하느라 진짜 소중한 공식은 잊으셨나 보네요. 뭐, 이 건방진 놈이 끝까지. 한진태가 손을 들어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지환이 주머니에서 작은 스위치를 꺼내 눌렀습니다. 웅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고물상 전체에 거대한 자기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용병들이 들고 있던 총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지환이 설치한 전자기석 쪽으로 무섭게 날아가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총, 내 총. 당황한 용병들이 맨손으로 허우적거리는 사이 지환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환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뿌려진 전도성 액체가 푸른빛을 내며 번뜩였죠. 지환이 한진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큰아버지가 계산하지 못한 유일한 변수는 제가 이 쓰레기장에서도 살아남은 고아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세상은 오늘 여기서 영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지환의 뒤로 거대한 포클레인이 라이트를 켜며 한진태의 차량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쥐에 몰린 것은 지환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거물 한진태였습니다. 사방에서 강석의 특수팀이 나타나 용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지환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진정한 복수의 서막을 알렸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본선 무대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거대한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지환은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인 같은 위엄을 풍기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죠. 객석에는 한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손주의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 뒤편 어둠 속에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무는 한진태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지환은 준비된 문제를 푸는 대신 칠판 가득 낯선 수식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설진들이 당황하며 술렁였죠. 저건 올림피아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수식은 한강그룹의 주가 조작 알고리즘 아닙니까? 지환이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차분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학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기 적힌 이 공식은 한진태 부회장이 지난 5년간 소액 주주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추악한 사기의 증거입니다. 지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폭주하며 한강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죠. 한진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경고 알람에 몸을 부르르 떨며 무대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가가 바닥을 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진태 씨가 은닉했던 비자금을 역투입해 그룹의 지배권을 정의로운 주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선언합니다. 지환의 손가락 하나에 한진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불법 자금들이 역으로 흐르며 한진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한진태가 무대 뒤에서 권총을 꺼내 지환을 겨냥했죠. 이 죽일 놈의 자식?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가져가. 한진태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환은 이미 계산을 마친 듯 스피커의 볼륨 조절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지환이 설치한 음향 공명 장치가 한진태가 발사한 총성의 진동을 수천 배로 증폭시켜 역으로 쏘아 올렸거든요. 아! 엄청난 음파의 충격에 한진태는 고막이 파열되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휠체어에서 일어난 한성규 회장이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한 회장은 지환의 어깨를 꽉 쥐며 당당하게 선포했죠. 이제 한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는 내 손자 은지환뿐이다. 한진태를 당장 검찰에 넘겨라.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한진태를 연행하는 사이 지환은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를 내려와 작고 낡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환과 꼭 오고 싶어 했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지환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동을 한 젓가락 입에 넣더니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동이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맛이에요. 지환의 맑은 웃음소리가 포장마차의 작은 천막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며칠 후 올림피아드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지환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은 정답을 찾는 학문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오답을 걸러내는 과정이죠. 저는 이제 정답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이 진심 어린 소감은 TV를 지켜보던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죠. 하지만 한진태의 발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송 도중 용병들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한 한진태가 최후의 수단으로 한 회장과 서윤을 한강타워 최상층으로 납치한 거예요. 지환은 한진태의 도주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예측해 타워 중앙 제어실을 점령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절해 한진태를 특정 층에 가두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타워 꼭대기에 도착했죠. 최상층에서 지환을 맞이한 건 폭탄을 든 채 미친 듯이 웃는 한진태였어요. 지환아,
내 잘난 뇌로 계산해봐. 이 폭탄의 타이머가 멈출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니? 지환은 공포를 억누르며 타워의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물은 최고의 전도체죠. 아저씨의 그 조잡한 폭탄은 이 물 한 방울에 끝납니다. 지환이 버튼을 누르자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진 물줄기가 폭탄의 회로를 쇼트시켰고 서윤은 그 틈을 타 지환에게 한진태의 급소 위치를 소리쳐 알려주었습니다. 강석에게 전수받은 호신술로 지환은 순식간에 한진태를 제압했죠.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려는 한진태의 손을 지환이 꽉 붙잡았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건 수학적으로 너무 큰 낭비예요.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계산하며 사세요. 지환은 증오 대신 법의 심판이라는 완벽한 결과값을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자신의 품속에 숨겨둔 마지막 독가스 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야. 으하하. 노란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지환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타워의 거대한 환기 팬 방향을 역회전시켰습니다. 기류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한 지환 덕분에 독가스는 한진태가 있는 방향으로만 쏠렸고 한 회장과 서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죠. 타워 전체에 승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환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기나긴 싸움의 절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강 타워의 최상층을 뒤덮었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타워 전체가 거대한 거인에게 얻어맞은 듯 흉측하게 뒤틀리며 비명을 질러댔죠. 독가스 폭탄의 여파로 건물 하중을 지탱하던 핵심 구조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환아, 어서 피해라. 건물이 무너진다.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지환은 이미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잔해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죠. 지환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쾅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환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쳐내고 대신 잔해를 뒤집어 쓴 지환의 등 위로 시뻘건 화염과 먼지가 뒤섞여 덮쳤습니다. 등 전체를 태우는 듯한 극심한 화상과 짓눌리는 고통에 지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죠. 강석과 구조팀이 달려와 지환을 끌어냈을 때 지환의 하얀 셔츠는 이미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답니다. 지환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진태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진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살인 병기를 꺼내들었죠. 지환이 실려간 VIP 병동의 환기구와 벽면 곳곳에 정체불명의 소형 장치들이 은밀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파 중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특수 고주파 발생기였어요. 지환의 뛰어난 수학적 두뇌를 역이용해 지환이 수식을 떠올리거나 계산을 시작할 때마다 뇌세포에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설계된 잔인한 장치였답니다. 지환이 며칠 만에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병실 안의 시계 소리, 심박동기의 전자음 하나하나가
지환의 고막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죠.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환이 머리를 감싸쥐며 침대 위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옆을 지키던 서윤이 놀라 지환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지환은 그녀의 목소리조차 소음으로 느껴져 밀쳐내고 말았어요. 지환은 본능적으로 이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주파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떠올리는 순간 마치 뇌가 타버리는 듯한 극심한 고주파 통증이 지환의 신경계를 난도질했죠. 수학 천재 지환에게 수학을 빼앗아 가려는 한진태의 가장 악랄한 복수였던 거예요. 지환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병실 밖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진태의 변호인단은 지환의 부상을 구실로 은지환 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후계자 지위 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설상가상으로 타워에서 유독가스를 마셨던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스 성분이 뇌혈관을 자극해 혈관성 치매 증세가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지환의 병실에 들어와서도 지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리 가. 나를 죽이려는 거지. 너도 그놈들과 똑같아. 할아버지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지환이 내미는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환은 피가 배어나오는 등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환이에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발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지환에 대한 기억 대신 오직 낯선 이에 대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죠. 지환은 자신을 괴물 보듯 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물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밀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한진태는 변호인을 통해 지환에게 조롱 섞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환아, 숫자를 잃어버린 천재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다. 너와 그 노인네의 끝은 결국 다시 그 고물상이 될 거야. 편지를 읽은 지환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무언가를 계산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뇌의 발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강그룹의 주가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지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며 압박해왔습니다. 지환을 돕기 위해 장치를 해킹하려던 서윤마저 한진태가 심어둔 논리 폭탄에 의해 컴퓨터가 폭발하며 부상을 입고 말았답니다. 어느 깊은 밤 지환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무서워 소리나면 안 돼. 지환아 살려줘.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것은 10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와 지환이 고물상에서 했던 말이 뒤섞인 아픈 외침이었습니다. 지환은 고통 때문에 수학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할아버지가 저토록 무너져 가는데 자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한진태의 사주를 받은 사설 보안팀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환에게 강제 구속복을 입히며 차갑게 말했죠. 은지환 군, 당신은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회장님 또한 요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환은 그들에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병실 내 설치된 고주파 장치가 지환의 비명 소리를 감지해 장폭된 통격 신호를 뇌로 쏘아 올렸습니다. 아! 지환은 눈, 코, 귀에서 미세한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져가는 암흑 속에서 지환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은 온 세상에 닿을 수 있단다. 지환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심장 박동에 집중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이 고통을 준다면 음악적인 리듬으로 뇌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은 것이죠. 하지만 그 희망조차 비웃듯 한진태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남자가 병실로 들어와 지환의 산소호흡기 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한강의 주인이 된다. 잘 가라, 가짜 천재. 그가 줄을 끊으려는 찰나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지환이 건드리지 마. 내 손자 지환이 살려내.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지환을 지키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발길질 한 번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죠. 지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오열하는 눈으로 할아버지의 쓰러진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답니다. 이것은 지환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두 번째 위기의 정점이었습니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운 기계적인 비푸음이 지환의 귓가를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모습이 지환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죠. 한진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인생 퇴장할 때 되니까 아주 추하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넘겨주셨어야지. 그 사내의 손이 지환의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호흡기 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환은 온몸이 마비된 듯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 그 고주파의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하려 할 때마다 뇌세포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지환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를 정도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고주파에도 반드시 빈틈이 있어. 지환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메트로놈 삼아 외부에서 들려오는 고주파의 파동을 겹쳐보았습니다. 간섭 현상. 두 파동이 만날 때 에너지가 상쇄되는 아주 찰나의 지점을 찾아내야만 했답니다. 지환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극도로 억제했습니다. 심박수가 40, 30, 20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병실의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뱉기 시작했죠. 사내가 당황하여 지환의 앞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너 진짜 죽는 거야? 야, 아직 죽으면 안 돼. 사내가 당황하여 산소호흡기 줄을 놓은 그 0.1초의 순간, 지환은 멈췄던 숨을 폭발적으로 내뱉으며 침대 밑에 붙여두었던 초강력 네오디뮴 자석을 낚아챘습니다. 지환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자신의 목 뒤, 그 끔찍한 장치가 박힌 곳에 자석을 갖다 대고 생사를 찢어내듯 뜯어냈습니다. 그악! 장치가 뽑혀나가며 지환의 뒷덜미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지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지환의 천재적인 사고력이 번개처럼 되살아났답니다. 지환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사내의 발목을 낚아채고 병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알코올 솜에 라이터 불을 붙여 투척했습니다. 순간적인 불길에 사내가 뒤로 물러나자 지환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젖혔습니다. 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괴물 같은 놈. 사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지환의 손가락은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죠. 지환은 사내가 증거로 제출했던 유전자 검사 서버의 백엔드를 단 10초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조작된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야. 당신이 쓴 이 알고리즘은 7번째 줄에서 이미 오류가 났어. 지환이 엔터키를 누르자 법원과 검찰로 사내의 가짜 신분과 유전자 조작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메시지였답니다. 하지만 지환은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환은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죠. 지환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박수를 체크했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신경마비가 할아버지의 기억 저장소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환은 서윤이 몰래 건네주었던 신경안정 약물을 꺼내 할아버지의 혀 밑에 넣고 특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소리 들리세요? 제 심장 소리를 들으세요. 1초에 한 번씩 제가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지환의 간절한 외침과 정교한 응급 처치가 이어지자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오며 할아버지가 지환의 손을 꽉 잡았죠. 지환아, 지환이니? 내 손주 지환이야? 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아무데도 안 가요.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사이 한진태의 용병들이 복도를 메우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이미 병원의 중앙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죠. 지환이 태블릿의 버튼을 누르자 병실 밖 복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이 쏟아졌고 지환은 비상전력을 과부하시켜 복도 바닥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아! 복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며 용병들이 마비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천장의 환기구를 부수고 강석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강석은 온몸이 피와 땀으로 젖은 지환을 보고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강석과 그의 특수팀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동안 지환은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는 한진태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차례였죠. 지환은 한진태가 감옥 안에서 교도관을 매수해 사용하던 위성 전화를 역추적했습니다. 그 전화기에 담긴 모든 통화 내역과 비자금, 이체 지시사항들이 지환의 모니터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환은 이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의 사법기관과 언론사에 동시 송출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진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수학적 증거 체계를 완성하여 보낸 것이었죠. 사태가 정리된 후
지환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환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환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도 안 가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소리치셨던 거 다 알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정답이었어요. 지환은 서윤을 불러 그녀의 동생이 안전하게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지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죠. 지환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약학 지식이 없었다면 전 오늘 할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 재능을 저와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데 써주세요. 지환은 한강 그룹의 부패한 이 사진들을 전부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전문 경영인과 공익이사들을 배치하는 개혁안을 단숨에 실행했습니다. 지환을 괴롭혔던 학부모들과 조작 영상을 만든 유튜버들은 지환이 설계한 법적 보복 방정식에 걸려들었습니다. 지환은 그들에게 단 한 푼의 합의도 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압류당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지환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아버지가 남긴 나침반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이제 나침반 없이도 길을 잃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한진태는 감옥 안에서 지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한진태가 숨겨둔 48개의 비자금 계좌가 실시간으로 영원히 되어가는 과정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죠. 한진태는 벽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숫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버림받은 것이에요. 지환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지환은 크게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수학보다 인생이 더 재미있어지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환아.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란다. 네가 찾은 그 사랑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이지. 지환의 눈동자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내일을 향한 찬란한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소년 천재의 반격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한강그룹의 대저택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죠. 지환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바닥에 귀를 대고 도청 장치의 진동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15살 소년의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지환의 얼굴에는 예전의 서늘한 무표정 대신 나이에 걸맞은 풋풋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 이제는 검은 양복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을 한 강석이 지환을 맞이합니다. 강석은 지환의 가방을 건네받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리곤 하죠.
도련님, 오늘 수학 시간에는 너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기죽어서 수업 못 하시겠다고 제게 민원을 넣으십니다. 강석의 농담에 지화는 소리내어 웃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학교에서도 지화는 더 이상 고물상 고아나 괴물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풀고 가끔은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쏘는 든든한 친구 은지환일 뿐이었죠. 학교 축제 날 지화는 밴드부의 드러머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화는 스틱을 쥐고 자신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완벽한 리듬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드럼을 두드리는 지환의 모습은 마치 지난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명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투사 같았답니다. 그 무대를 지켜보던 서유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지환은 땀방울을 흘리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 거대한 세상의 당당한 일원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화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시골 전원주택에서 소박하게 살고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환이 올 때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주시며 지환을 반기셨죠. 지환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얼른 와서 이 고추장 불고기 좀 먹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맛으로 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잠시 마당의 잡초를 뽑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지환은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상 주변을 살피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진 낡고 해진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환은 별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지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겉면이 다 벗겨진 보청기 한 쌍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지환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 밑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낡은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지환은 홀린 듯 그 일기장을 펼쳐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지환의 부모님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던 그날에 숨겨진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폭발하는 차 안에서 지환이를 끌어안고 나왔을 때 내 귀에는 오직 거대한 이명만이 들렸다. 의사들은 고막이 파열되고 신경이 손상되어 청력의 90% 이상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한진태가 지환이를 노리고 있었기에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지환이를 지킬 방패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보청기를 숨기고 입모양을 읽는 법을 배웠다. 세상의 소리를 잃는 것보다 손주의 목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지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일기장 위를 적셨습니다. 지환은 10년 전 고물상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아버지의 입을 막고 지환은 할아버지, 소리나면 안 돼요라고 절박하게 속삭였었죠. 지환은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죽여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손주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옷자락을 꽉 쥔 작은 손의 떨림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이죠. 아, 이 아이가 지금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 있구나. 내가 소리를 내면 안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소리 없는 정적 속에서 지완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을 이미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지완은 바닥에 주저앉아 보청기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목구멍을 타고 터져나오는 통곡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지완이 이토록 처절하게 오열한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구원의 진실 때문이었죠. 지완은 할아버지가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들킬까봐 평생 숨을 죽이고 침묵하며 살았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지완이 어떤 소리를 내도 들을 수 없는 정적의 감옥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지완의 마음속 비명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완이 수식을 적으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지완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낄 때도 할아버지는 귀가 아닌 심장의 진동으로 손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이랍니다. 마당에서 들어오던 할아버지가 서재 바닥에서 무너져 내려 우는 지완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지완아, 왜 그러느냐? 어디가 아픈 게냐? 지완아. 지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크게 소리 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냐고요? 할아버지는 지완의 손에 들린 보청기와 일기장을 보고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완을 꽉 껴안아 주셨죠.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지완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완아, 내 귀는 너를 듣지 못해도 내 가슴은 단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단다. 네가 고물상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도 나는 내 심장이 무섭다고 뛰는 소리를 내 손바닥으로 다 느끼고 있었어. 내 손주의 소리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음악보다 선명하게 내 영혼을 울리고 있었단다. 고맙다 지완아,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지완은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지완에게 수학은 더 이상 정답을 찾아내는 차가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사랑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대화의 수단이 되었죠. 지완은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고마워요라는 글자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복잡한 공식보다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의 정답이었답니다. 에필로그에서 지완은 자신이 세운 도서관의 이름을 소리내어 웃는 아이들의 집으로 명명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가난한 천재들이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어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죠. 한진태는 교도소 독방에서 지완이 보낸 마지막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완이 발견했던 할아버지의 낡은 보청기가 들어 있었죠. 한진태는 그 보청기를 만지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훔치려 했던 권력과 돈이 사실은 이 작은 보청기 하나에 담긴 사랑보다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한강변, 지환과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환은 이제 보청기 없이도 할아버지와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바람소리, 강물소리, 그리고 옆에 앉은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음은 이제 지환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왔죠. 지환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지만 삶은 사랑을 남긴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지환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확신으로 지환의 심장에 닿았습니다. 소년의 맑은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길고 길었던 침묵의 전쟁은 가장 감동적인 교향곡이 되어 막을 내렸답니다. 이제 지환은 더 이상 소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랑받는 아이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정답 속에 갇혀 침묵하며 살았던 소년 지환이 결국 사랑이라는 위대한 정답을 찾으며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 거칠고 아프게 다가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할아버지가 그러하셨듯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소리 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따뜻한 진심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환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분 좋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